오늘은 그냥 시장 경제 흐름 전반적인 거 간단히 보고 어,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꿀팁 하나 예금 관련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하고 다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최근 패턴 보면 스몰캡이 잘 안 오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저기 그 테슬라가 끌고 올라가고 있고 오늘 하루 움직임 보면 후반부에 올라가다 후반부에 쭉 빼먹었습니다. 보면 쭉 빼먹었죠. 후반부에 올라가다가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흐름으로 놓고 보면 지난번 10월 그러니까 6개월치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지난 10월쯤에 뭔가 바닥을 치기 시작하고 움직임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10월에서 11월 넘어오는 요 초에 달러 인덱스가 정점을 치고 더 이상 뚫지를 못하고 밑으로 흘러내려갔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팽배해지면서 흐름 자체가 바뀐 거죠. 금값 같은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 따라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국채 수익률도 그때 정점을 치고 내려와서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죠. 주가도 그때 바닥을 찍고 움직임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전부 다 거의 한 1년 내내 짓눌리다가 막판에 한 8월쯤인가요? 한번 들려서 이제 추세적으로 더 올라가다가 이제 CPI가 잠깐 다시 반등하는 거 보면서 밑으로 한번 눌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 추세가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는 녹록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빨리 액션이 일어난다면 다음 주 초부터는 좀 눈치 보기 장세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2월 1일 날 연준이 기준금리 실제로 올리는 거 보고 발표 보고 금리 인상 발표 보고 그때부터 힘을 잃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 얘기가 있잖아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정 부분 지금 그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일정 부분 추세적으로는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S&P 500 지수 보면 이 주요 저항선에 다시 걸렸어요, 지금. 직전 그 10월 달부터 반등해서 들렸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었는데 거기에 걸렸거든요. 이걸 뚫고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하고, 다만 그게 이제 실현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이 실적 지표들을 보면 혼재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빨간색하고 연두색하고 이제 섞여 있죠. 아침에 뉴스 보다 잠깐 봤는데 실제로 감소가 한 66% 정도 줄 거,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한 게 한 66% 정도 됐는데 뭐 67점 얼마인가요? 살짝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년 전 대비는 한 70% 정도 성과가 아래로 내려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EPS 보도 제가 그 뉴스 보도를 보려고 찾았는데 넘어가 버린 바람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팩셋에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이익에 대한 그 추세적 감소세 예측치의 추세적 감소세는 계속될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이 4분기 예측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었죠. 2.6 정도 예측했는데 2.9 나왔다고 아마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1분기에 그 애틀란타 엔준에서 보는 GDP 나오 1분기의 전분기 대비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잠시만요. 아니네요. 요거 제가 1분기 예측치인 줄 알았는데 4분기 예측치가 나오는 거네. 이건 뭐 볼 필요가 없네요. 이 확정치가 아직 안 나와서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볼 필요가 없고, 유엔연합 무역협의회 이 지수가 무역이 점점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긴 한데요. 지금 작년도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의 느낌이 무역 쪽에 보면 공급망이나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게 컨테이너 지수거든요. 컨테이너 그 운임 지수입니다. 아래로 계속 내리 꽂아서 붙어 있고, 얘는 항공 운임. 항공으로 그 화물 운송할 때 얘 역시 2002년도로서 계속 추세적으로 지금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벌크선 움직이는 그 운임이 이제 BDI 지수인데, 얘 보면 추세적으로 다 식어서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운송 쪽에 난리를 쳤던 부분들은 다 꺼져 있고, 그리고 작년도 일정 부분 무역에 대한 부분이 점진적으로 식어가면서 지금 운송 쪽은 다 꺼져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미국 그 북미 대륙 쪽에 운송 관련된 거거든요. 우리가 북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송들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 운송되는 그 지수 규모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중반 넘어서. 그러니까 물동량이 줄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 연두색은 그 출하되는 단위당 얼마나 비용을 징수하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운송 비용도 좀 이제 정점을 치고 약간 그 횡보 수준을 거치고 있고, 이 파란 거는 이제 운송 단위당 지출되는 규모, 그 돈 지출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물량이거든요. 출하되는 물량이 작년도 이렇게 여기가 한 8월쯤 되겠네요. 부터 추세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의 물동량이 좀 줄고 있다. 북미 대륙간 지역에, 캐나다, 미국 이쪽에 줄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선행지수입니다. 이거는 OECD에서 발표하는 건데, 12월치 나온 걸 보면 파란 게 제일 밑에 있는 파란색이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제일 위에 있는 옅은 파란색,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 게 중국이거든요. 선행지수는 계속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이 뒤에 아직 한 달 전 나와 있는 게,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게 유로존이고, 밑에 있는 연두색이 유로존이고, 여기 있는 요게 이제 요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OECD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행지수는 추세적으로 다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내려오는 강도가 살짝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강도가 살짝 누그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이 선행지표 관련된 에리아인데, 이거는 요거 관련된 것도 보면 플러스로 터닝한 애들도 있지만, 전월 대비 중국이나 유로에리아나 미국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있긴 하지만, GDP는 사실 후행 지표고요. 이미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고, CLI 그 선행지수, 요 CLI나 여기 이제 컨퍼런스 보드 에리안이나 전부 다 선행지표거든요. 이 선행지표는 여러 개의 경제지표를 혼합해서 만들어내는 경제지표이기 때문에, 물론 GDP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GDP는 지나간 얘기고, 이거는 이제 선행이라는 의미에서 놓고 보면 아직 경제가 바닥을 쳤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미국 경제 중에 이제 이거 어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시카고 연준에서 만들어낸 국가 활동 지수 보면, 이제 이게 영역별로 다 하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로 터닝한 거는 고용 부분 말고는 생산이라든가 혹은 뭐 지출이라든가 혹은 주택 부분, 그리고 이제 판매, 주문, 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요. 이 직전에는 전체가 다 마이너스 영역이었고, 최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게 살짝 줄었잖아요. 12월 달 들어서. 그러면서 살짝 이 고용 부분이 좋게 나오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전체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안 좋은 궤도에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용도 어제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 고용의 질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미국 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확신을 하고 주식시장에 그 대규모 자금을 얹히기에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필라델피아 연준에서 만들어내는 그 비즈니스 컨디션, 어제 이거 보여드렸죠. 추세적으로 지금 이제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들렸죠. 근데 전체적 추세는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점을 받쳤거든요. 받쳐서 상황 추세는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데, 지금 꺾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반등 강도가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계속 밀려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밀려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1차 저항선에 걸렸는데, 얘가 2차 저항선은 여기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내려왔던 추세선을 깼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선을 이어보면, 얘가 지금 이 선을 뚫고 지금 밀고 올라와서 추세 전체적으로는 지금 윗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의 초입 부분에 있었죠.
미국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가려고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다만 정배열로 한다는 게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쭉 밀려오는 정배열을 만들 것이냐,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일정 부분 올라가고 나면 다시 이제 힘을 잃고 내려오는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박스권 장세,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보이겠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추세 장세를 보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 전반기에 좀 더 올라가 준다면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마다 받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이제 후반기에는 아마 경제 지표에 따라서 올라간 강도에 비해서 지표가 그렇게 받쳐주질 못하면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상황에 그런 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 경제 지표가 좀 빠르게 위축된다거나, 혹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신용 버블이 골마 터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주가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일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중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 테슬라가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서 한 60%, 바닥에서 한 60% 올라간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이 테슬라를 들고 있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아마 10월, 11월께였던 것 같은데, 그때 매도하지 말고 들고 있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들려 올라가서 아마 본인의 타이밍이 좀 괜찮아지면, 지금 사실 올라가다가 제가 보기엔 $200 언저리에 가면 다시 심리적 지지선에 걸릴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거의 더블 간 정도 온 거거든요. $100 초반, $109인가? 하여튼 그 정도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걸리면 아마 심리적 저항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 베팅하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꿀팁도 아닌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금이나 이런 것들 제가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부는 그 예금 가입할 때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게 그 금융정보 포털 파인이라고 하는 곳에 그 들어가 보시면 이 은행 각 금융기관에 이 부실 관련된 내용, 종합적인 게 부실이 아니고 이제 종합적인 경영 지표가 나와요. 근데 이제 금리를 우리가, 이거는 은행 연합회에서 나오는 금리 조회거든요. 그래서 은행 연합회 들어가셔 가지고, 은행 연합회에 뭐 전체 자료인가 전체 보기인가 여기에 있었나? 여기에 그 금리 비교? 금리, 여기 수수료 비교 있네요. 여기를 들어가면 얘가 나오거든요. 아이고, 공시 이해인데 잠시만요. 이건 것 같습니다. 금리 수수료 비교 공시 다시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예금 금리 요거 선택하면 이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고 달리, 복리 뭐 1년 단위로 하면 달리겠죠. 그다음에 전체 말고 이제 집에서 하고 싶으시면 이거 전체 다 줘야도 되고, 집에서 하는 컴퓨터로 하는 것, 이거는 저걸로 하는 것,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 이거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쭉 뜹니다. 쭉 내용이. 금리가. 그래서 여기 12개월치 소팅을 해보면 낮은 거부터 높은 것까지 다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 그냥 이거 선택해가지고 가입을 하면 되겠죠. 카카오뱅크, 헤이정기예금, K뱅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럴 때 여기 은행 관련돼서 특정 은행, 그러니까 은행 관련된 경영지표들을 쭉 들여다보면 이거 금융회사 경영 핵심 지표 이렇게 치시고 파인이라고 치면 아마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은행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BIS 비율입니다. BIS 비율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여신 이하의 여신 비율이 낮은 게 좋죠. 안 좋은 여신 비율이 높으면 안 되고, ROA 좋으면 좋고, NIM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순이자 마진인데, 이 순이자 마진이 좋은 게 좋은데, 이거는 뭐 투자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는 거고, 예금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S 비율이 대부분 다 높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는 굳이 볼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너무 낮네요. 11배면 너무 낮아요. 카카오뱅크 같은 거 보시면 37배나 되잖아요. K뱅크도 이거 인터넷 관련 은행이죠. 여기 토스뱅크는 상대적으로 낮네요.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쪽에는. 그런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것 중에 이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호저축은행 예금금리를 조회해 주는 데거든요. 저축은행 중앙에 상호저축은행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여기는 이거 상호저축은행 금리 비교 뭐 이렇게 선택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선택 안 하고 이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하나만 딸랑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 영업점 창구로 검색하는 거 의미가 없고요. 다 지우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만 검색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하는 거고 이거는 핸드폰으로 하는 거죠. 이걸 검색해서 눌러보면 여기 쭉 뜹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나오는데 그걸 제가 조금만 더 안 내려서 안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얘가 지금 뭔가 떠가지고 화면이 죽어버렸는데 이거 제가 없애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제가 이거 조회를 누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린 것 때문에 이 밑에 있던 글자가 오류로 위에 겹쳐서 보였던 것 같아요. 이 바닥에 있는 이 글자가 안 내려가고 겹쳐서 보이는 오류가 생긴 거고, 검색하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올리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이면 위에 소트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소팅 가능합니다. 이걸 소팅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정기예금 쭉 나오잖아요. 4.5.3부터 쭉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이거 아무데나 가입하면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를 검색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저축은행이 나오죠. 얘를 검색해 보면 쭉 뜨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BIS 비율하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 요걸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상당히 불안정하면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이 금리를 높은 거를 가입했다가 잘못했다가는 이 은행 자체가 파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원리금 포함해가지고 1인당 한 금융기관에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5천만 원 미만 뭐 요 정도 금리라면 아마 4,700, 4,800, 4,700 정도까지 넣으면 아마 5천만 원이 안 넘어갈 거예요, 이자 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파산하게 되면 아마 법률상 제가 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법률상 3개월인가 아마 못 받게 될 거예요. 길면은 그보다 좀 더 길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괜히 신경을 쓰게 되죠. 아니면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보시냐면 얘를 검색을 쭉 이렇게 카피를 떠가지고 엑셀에다 붙여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엑셀에다 붙인 거거든요. 엑셀에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일단은 이 최초로 시작하는 여기 있죠. 구분점 여기다가 올려놓고, 여기 밑에를 좀 내려서 보여드릴까요? 여기다 올려놓고 보기에 가셔가지고 틀 고정을 선택해서 이 틀 고정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해놨기 때문에 취소가 뜨는 거예요.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리면 얘도 안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얘도 안 움직입니다. 사실 이렇게 옆으로 가도 이제 글자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지정했던 요 라인에 틀이 고정돼서 얘를 아무리 움직여도 요 화면하고 요 화면은 얘 오른쪽으로 가면 이 화면이 보이고요. 밑으로 가면 이 화면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 3번 라인에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항에 가서 필터를 선택하게 되면 이 단추가 생겨요. 이 필터를 선택 안 하면 이 단추가 없어지거든요. 없어졌죠. 근데 여기서 필터를 선택하면 여기 이렇게 단추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순대로 소트할 수 있어요. 뭐 총자산의 그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가면 갈수록 총자산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BIS 비율, 이거 같이, 요 열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한 열이 전체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이 은행의 데이터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전체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BIS 비율을 예를 들면 뭐 오름차순, 높은 데도부터 내려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렬을, 이 색깔이 짙은 게 있고 그냥 이렇게 안 짙은 게 있잖아요. 이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뭐로 구분해 놨냐면 BIS 비율이 낮은 애들은 다 걸러낸 거예요. 제가 10일까지 걸러낸 것 같아요. BIS 낮은 비율. 그러니까 10일 이하에 있는 애들은 아예 다 걸러내기 위해서 색깔을 칠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색을 칠한 거예요. 얘를 제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예를 들면 뭐 내림차순하면 얘가 높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고정이하라는 건 돈을 거의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여신 비율이 높은 애들은 안 좋으니까 얘도 일정 부분 높은 애들은 다 지운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아마 4% 정도에서 지운 것 같아요. 4%까지. 왜냐하면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 이렇게 2%대 있잖아요. 제가 너무 높은 거는 이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높은. 그 다음에 ROA가 상대적으로 그 일정 수준을 좀 유지하는 정도로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ROA를 여기 이렇게 내림차순 높은 걸 놔두고 낮은 걸 놔둔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쭉 지웠는데, 얘가 좀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얘는 아마 1% 미만 되는 걸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글자별로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 해놓으면 이렇게 은행
그 앞에 글자별로 소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색깔 칠한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여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는 지금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이슈 때문에 BIS 비율이건 고정 여신 비율이건 혹은 그 ROA건 간에 요 세 가지 때문에 얘들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뭐 유니온 정기예금에서 찾아보면 유니온을 쭉 찾아보면 여기 유니온 이응이니까 여기 있겠죠. 여기 있죠. 아, 유니온 상호저축은행은 괜찮구나. 그래서 BIS 비율 14자 거의 15% 가까이 되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2% 정도 초반이니까 괜찮고 ROA도 상대적으로 1.5이면 좀 괜찮겠네 라고 해서 여기를 가입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가입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는 제 지인이 그것 때문에 예금 금리가 높다고 해서 새마을금고에 5.9%인가 뭐 하여튼 준다고 해서 가입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아마 이제 그 정도 가입하면 어때? 라고 저한테 이제 물은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금리를 여기 보시면 5.3이잖아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보증해 주거든요. 신협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금고 신협이라고 하는 곳은 자체 연합회에서 중앙회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법률적인 그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은행이라고 붙은 곳만 그 예금자 보호법에 포함이 돼요. 상호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법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금리를 좀 높게 받겠다고 0.5, 6% 많으면 한 1% 정도를 높게 받겠다고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운용하다가 그리고 그분은 1억 9천인가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랬다가 날라가면 금리 몇 퍼센트 몇백만 원 더 받겠다고 1년에 연간 몇백만 원 더 받겠다고 했다가 이 1년에 1% 차이가 나면 100만 원 받거든요. 거기다 이자를 빼고 나면 100만 원 좀 안 되겠죠. 그러다가 먼금 호들락 날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상호저축은행 정도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에 포함되니까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자료들 보고 물론 금리를 맞춰서 들어가면 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을 맞춰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지만 괜히 자금 묶이고 마음고생 안 하고 싶으시면 이거 보고 참고한 다음에 가입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가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